19세기 청나라, 정말 안팎으로 무너지고 있었어요. 이 거대한 제국이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그 모든 시도가 결국 실패로 돌아갔죠. 지금부터 근대 중국을 향한 이 처절했던 개혁의 연쇄, 그리고 왜 실패했는지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우선 청나라가 도대체 어떤 위기 상황이었는지부터 보고요. 그 다음에 태평천국운동, 양무운동, 그리고 변법자강운동 순서로 주요 개혁 사례들을 하나씩 뜯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시도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공통된 패턴을 짚어보겠습니다. 당시 청나라 상황이 정말 말이 아니었어요. 밖으로는 아편 전쟁 때문에 서구 열강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고, 안에서는 태평천국 운동 같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반란 때문에 나라의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질문은 하나죠. 이 붕괴 직전의 중국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바로 이 절박한 질문이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세 가지 거대한 개혁운동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시도는요. 놀랍게도 지배층이 아니라 바로 아래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농민반란으로 기록된 태평천국운동, 바로 이겁니다. 이 운동의 핵심 정치 목표, 아주 명확했습니다. 구호 그대로예요. 당시 지배층이던 만주족의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다시 한족의 나라를 세우자. 바로 이거였죠. 태평천국의 핵심 이념이 바로 이 천조전무제도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히 말해서 토지랑 생산물을 전부 국가가 싹 다 가져가서 똑같이 나눠주자는 거예요. 거의 뭐 극단적인 공산주의적 토지제도라고 할 수 있죠. 당연히 기존에 땅 가진 지주계층이 이걸 보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엄청난 반발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반 기세는 정말 무서웠는데 사실 실패는 좀 예견된 면이 있었어요. 첫째, 이게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좀 이상한 종교적 성격을 띠다 보니까 전통적인 유학자나 지식인들, 즉 사대부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지지를 못 얻은 거죠. 둘째, 앞에서 본 그 극단적인 토지제도, 이게 현실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했고 결국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증국번이나 이용장 같은 한인 관료들이 이끄는 청나라 군대한테 진압되고 맙니다. 자, 이렇게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이번은 위에서, 즉 지배층에서 개혁을 시작합니다. 흥미로운 건 이 개혁을 주도한 사람들이 바로 태평천국을 진압했던 그 관료들이라는 점이에요. 양무운동의 핵심 철학은 딱 네 글자, 중체서용으로 요약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중국의 정신과 제도는 그대로 두고 서양의 기술만 가져다 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중국 전통 그대로인데 옷만 서양식으로 갈아입겠다는 거죠. 바로 이 생각 자체가 성공이 아니라 실패 씨앗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양무운동이 한글 보면 전부 서양의 기술 도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무기 만드는 공장, 배 만드는 조선소, 신식 함대 창설 같은 것들이죠. 정치나 사회제도를 바꿀 생각은 아예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한계는 청일전쟁에서 아주 처참하게 드러납니다. 무려 30년 동안 엄청난 돈과 노력을 쏟아부어서 만든 신식 군대가 바로 옆에 있던 작은 섬나라 일본에게 그냥 완패해버린 거예요. 기술만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왜 실패했는지는 이 표를 보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바로 지도부와 목표였어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은 천황을 중심으로 중앙정부가 나라 전체를 싹 다 바꾸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움직였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냥 지방 관료들이 각자 자기 동네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개혁을 진행했을 뿐입니다. 나라 전체를 아우르는 통일된 비전이 없었던 거죠. 양무운동의 실패는 정말 충격적인 교훈을 남겼죠. 아, 기술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 청일전쟁 패배의 충격 속에서 이제는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훨씬 더 급진적인 주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본의 성공을 바로 옆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중체서용을 넘어서서 아예 입헌군주제를 도입하고 과거제도 폐지하자. 즉 중국의 정치, 교육 시스템의 뿌리부터 뜯어고치려고 했습니다. 이건 이전의 양무운동과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급진적인 개혁이었어요. 하지만 이 야심찬 개혁운동은 단 103일 만에 막을 내리고 맙니다. 실패 이유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서태후를 중심으로 한 보수파 기득권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냥 엎어버린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개혁은 나라를 구하는 방법이 아니라 자기들 권력을 빼앗아가는 위협일 뿐이었던 거죠. 자, 보세요. 아래로부터의 개혁,
태평천국도 실패했죠. 위로부터의 개혁, 양무운동과 변법자가운동도 다 실패했습니다. 그럼 이제 억눌렸던 민중의 분노, 그 칼날은 도대체 어디로 향했을까요? 그 분노는 청나라 왕조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할 수 있는 의화단 운동으로 터져 나옵니다. 이 운동은 좀 특이하게 농민들의 분노에 정부가 암묵적으로 편을 들어주는 형태로 나타났어요. 이 구호, 부청멸량에 주목해야 합니다. 청나라를 돕고 서양 세력을 멸망시킨다. 어때요? 청을 무너뜨리자고 했던 태평천국과는 완전히 정반대죠. 이제 분노의 대상이 만주족 정부가 아니라 외부의 적인 서양 세력으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결과는 뭐 예상대로였습니다. 8개국 연합군에게 무참히 진압당하면서 청나라는 사실상 주권을 상실하고 외세의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하게 됩니다. 왕조의 운명은 사실상 여기서 끝난 거나 다름없었죠. 자, 이렇게 쭉 살펴본 모든 실패에는 공통된 원인이 있었습니다. 첫째, 변화를 극도로 싫어했던 보수 기득권층. 둘째,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분열된 리더십. 셋째, 근본적인 정치 구조는 놔두고 겉만 하있는 식의 피상적인 개혁. 그리고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들어오는 외세의 압력과 간섭. 이 네 가지가 청나라의 발목을 단단히 잡고 있었던 족쇄였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적인 결론입니다. 아래로부터의 시도도 위로부터의 시도도 모든 개혁이 다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렇다면 이제 중국인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계속된 실패가 결국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왕조 시스템 자체를 통째로 뒤엎어야 하는구나 라는 확신을 심어주게 됩니다. 바로 혁명의 무대가 마련된 거죠.